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오후 총수요 기준 최대 전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100기가와트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런 전력 수급에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1일 100기가와트 시대, 점점 커지는 원전의 역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이 이슈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이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도우면서 경기까지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내용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기다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공동 성명의 의미와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이 전력 수요, 바로 우리 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줄은 알았습니다. 이 정도의 폭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어쩔 수 없이 좀 에어컨도 틀고 냉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12일 오후 총수요 기준 최대 전력을 찍었습니다. 100기가와트를 넘어섰는데 기온이 당시에 34도를 넘어섰고 시간대는 오후 2시 정도였었다. 그때 당시 한번 돌아보죠. 오후 8월 12일 오후 2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이전 기록으로 가장 무더웠던 때는 2018년으로 기록하실 겁니다. 열대야가,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이런 열대야가 2018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초열대야, 30도씨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12일 전력 총수요가 102.3기가와트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8월 7일을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가 100.6기가와트였습니다. 이걸 갈아치운 거고요. 여기서 총수요라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각종 전력 시장 내 수요도 있지만 네.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자가 발전 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포함한 수치인데 어쨌든 지금 총수요 가운데 점점점 이제 이 최대 달한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봤더니 무려 1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총수요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태양광 비중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낮, 밤 계속해서 냉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전기차뿐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산업용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체 총 전력 수요 최대 전력은 네. 10기가와트. 네. 정확하게 20년이 전한 2007년에는 50기가와트. 예. 10년 만에 5배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해 이미 100기가와트 시대를 열었고요. 40년 만에 지금 10배나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이른바 용인의 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는 소부장, 전체 기업이 들어서거든요. 네. 이게 한 2050년 정도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만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4분의 1이 바로 이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전력 시스템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거의 끝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결과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피크 기준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피크로 100기가와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름에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인철 소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냉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건 반도체 생산이잖아요. 여기에 10기가와트 필요하고 AI 시대가 대중화되면 AI 서비스, 얘가 또 전기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20기가와트 시대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야기할 부분이
이제 석탄, 석유들은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제재로 못 쓰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태양광의 역할이 좀 컸어요. 그럼 태양광 얘기도 한번 해보셔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대안으로 나올 원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단에 있는 신재생, 태양광 쪽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번에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름철에 이제 전력 수요를 보게 되면 8월 초순에는 대기업들 휴가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부터 전력 수요가 최대에 달하는데 네. 8월 중순 이후에도 이처럼 8월 12일이라면 중순이거든요. 중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는 이렇게 가정용도 있습니다만 네. 산업용, 전력용도 만만치가 네.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비중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40%, 그리고 원자력 비중이 30%입니다. 네. 여기에 가스 비중이 20%,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0%에 불과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처럼 이제 총 전력 수요에서 지금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네. 있어요. 올해 이제 총 수요가 이제 가장 컸던 8월 12일 기준 태양광 출력의 비중이 무려 17.5%에 달하는데요. 누적으로 예. 2022년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무려 24기가와트를 넘어선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사실 태양광이라는 건 햇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햇빛을 네.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햇빛이라는 게 이제 기후고 전력 생산량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버리는데요.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불에 완전히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 네. 2011년이었어요. 네. 2011년 9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전이 이제 전력을 중단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추죠. 네. 정부가 보상까지 해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의 전력 수요가 차단되는 이제 순환 이제 블랙아웃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전기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블랙아웃 상태에 발생합니다. 근데 불편한 진실, 아직도 우리는 화석 연료 의존도가 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전쟁을 치르면서 아니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에 바로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만 네. 물가를 이유로 정부는 온전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보다 저렴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작용은 한전의 누적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0조 원이 넘는 적자인데요.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네. 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제 소비를 줄이는 캠페인도 좀 필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에너지원을 전력 확충의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좀 이뤄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기 소비량 세계 8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92%를 수입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돈으로 에너지를 해결을 하고 있어서 자, 이럴 때 아마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전은 뭘 하지? 지금 놀고 있는 원전이 꽤 된다던데. 그 오해와 진실도 한번 풀어주시죠. 뭐 7기가 중지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걸 좀 돌리면은 좀 수급이 원활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26기를 갖고 있고요. 예. 이 가운데 이제 7기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정상 가동인 원전이 이제 19기에 이제 불과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 100기가와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연 우리가 가장 강점인 이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화력 발전 비중이 아직까지는 40%로 높지만 네. 2023년 기준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의 특징이 한 번 원전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효율을 최대한 이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100% 가깝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원전 이용률을 보게 되면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93% 이를 정도로 원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원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에 따라서 70% 아래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원전은 이제 이 가동 연한이 있기 때문에 3, 4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정비 네. 보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뭐 사고나 이제 예방 정비 등을 이유로 이제 7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기조는 어쩔지 중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면서 탈원전과는 별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발중 비중이 아직까지도 30%가 낮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시대를 이제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리 2호기는 다시 재가동한다. 뭐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죠? 맞습니다. 전력 소비가 늘고 있고 또 원자력 운영 중단 문제로 인해서 전력 공급의 위기가 좀 드러나고 있죠. 특히나 지난 8월 12일에 이제 전력 예비율은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공급 예비율이 8%,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는 당장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리 계약한 산업용 전기는 일부 중단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는 일단 이 원전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해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 원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을 해서 이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원전 계속 운전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의 가동 허가 기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7기가 정비나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단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성 3호기, 4호기, 고리 2호기의 경우에는 주로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요. 또 예방 정비 기간이 통상 1년 6개월, 통상 한 18개월 주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만 지금 여름철 수요가 워낙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리 2호기의 경우에는 원래 2025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원전 10기 계속 운영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의 어떤 전면 재가동에 대한 어떤 이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기본이 나왔죠. 전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제 각 정부마다 일정 기간마다 전기본을 통해서 어느 에너지원에서 얼만큼 발전할 것인가 이걸 뽑게 되는데 원전 쪽의 비중도 늘어나고요. 혹시 이 대목에서 그래도 태양광, 풍력, 신재생도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것도 늘립니다. 이제 화력을 우리가 탈탄소를 하는 거거든요. 크게 두 방향, 원전 그리고 신재생을 함께 가는데 이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또 원전에만 올인하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신재생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큰 그림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2년마다 이제 수립되는 계획이었는데 1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무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2038년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력 설비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57.8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건설 중이거나 확정된 설비만을 합치게 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147.2기가와트여서 한 10.6기가와트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부족한 이제 전력 설비 가운데 4.9기가와트는 신규 원전 3기하고 이른바 SMR, 소규모 모듈 원전, 소형 모듈 원전으로 채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에 따라 발전량을 따져보게 되면 원전의 비중은 35.6%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또 이 계획대로 원전을 짓게 되면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한울 3, 4호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원전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지금 32.9%까지 늘리는 것도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각각 3.5배와 2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풍력 발전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바람이 오히려 여름철 부족해서 네네. 이 전력 공급이 좀 불황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력 수요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력 수요는 한 129.2기가와트 예상이 되지만 전력 예비율, 그 당시에 전력 예비율은 두 자릿수, 22%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예측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탄소 중립을 고려해서 전력 수요 예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요 대목에서 이것도 하나 짚고 갈게요. 유럽 국가들이 원전 회기 중이다는 이것들 한번 봐야 될 것이 유럽이 실질적으로 가령 영국도 원전 강국이었잖아요. 싹 다 버리고 신재생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2019년, 20년에 원전으로 돌아왔고 이탈리아는 거의 원전을 안 하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 쾌거에서 체코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유럽은 왜 다시 원전으로 오는 거죠? 탈원전을 했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컸습니다. 예. 이 가스관을 무기로 해서 거의 유럽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2배, 3배 뛰었습니다. 예. 전부 다 민영화돼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민영 기업들은 적어도 이제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 경지요금, 가스요금이 2~3배 오르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1990년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했죠. 그런데 35년 만에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일찌감치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도 예. 지금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미 표명을 했고요. 또 이제 루마니아 역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신규 원전 2기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체코, 폴란드, 슬로바니아, 헝가리, 튀르기예, 네덜란드, 핀란드와 같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원전 계획을 도입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탈원전에서 원전 부활로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앞서 이제 지정학적 위기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산업적인 요인도 많거든요.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전기차와 같은 이른바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해서 네. 원전을 재고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타산지석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원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출도 그동안 좀 부진했고 내부적으로는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갈등도 있었죠, 국민들 맞습니다. 간에. 어쨌든 원전 생태계가 조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예.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이 아직은 제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원전 수출을 유럽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법제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익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기가와트 시대가 아닙니다. 피크 전력 기준으로 150기가와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전기차 충전해야죠. AI 서비스, AI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저는 이 국민들이 원전도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도 아우르는 어떤 에너지 믹스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전력 수요 100기가와트 시대에 이제 안전한 전력 수급을 확보를 네. 위해서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사실은 저는 국가적인 이제 전력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중장기 전기 공급 로드맵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라는 게 가장 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속성을 갖고 국민들한테 설득 작업을 거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력망 확충과 이게 에너지 저장 구축을 위한 공공 투자가 더 늘어야 합니다. 로드맵은 나와 있는데 지지부진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전력은 지방이나 이제 이 해안가에서 만들어지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 만들어진 전력을 가져올 만한 공급망, 수송망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저장 시설을 구축을 해서 공공 투자를 좀 확대하고 민간의 자본 참여를 좀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좀 투자를 해서 이런 노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향후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좀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수급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국민 간의 소통과 대화입니다. 어우러지는 에너지 정책 짜야 되고요.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송전, 변전, 이걸 전기를 받는 배전, 이 인프라도 우리가 그냥 녹록하지 않아요. 자신감 가질 때 아닙니다.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태양광 풍력에서 얻은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해야 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영란법 관련된 건데 식사비 한도가 크게 조정됐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돼 왔던 식사비의 한도를 바로 이달 말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우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죠. 국무회의를 19일 날 통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이제 바뀐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식사비 가액 한도가 조정된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김영란법?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김영란법을 정리해 주시고 내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김영란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정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논의가 됐어요. 네. 이 법을 제안했던 게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이 제안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 실질적인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지금 금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식사할 경우에 3만 원, 그리고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지금 10만 원 이내로 네. 한정돼 있는데 이게 2012년 제안된 이후에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아마 여의도 그리고 이제 이 광화문 가보면 직장인들에 맞춰서 네. 29,000원짜리 메뉴 가 등장을 했었고요. 네네. 이달 말부터는 아마 49,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조사비가 10만 원 올렸을 때부터 실은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는 10만 원 올렸는데 식사비는 왜 3만 원이냐. 특히 소상공인 분들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왜 이제서야 좀 뒤늦게 한 겸도 있지만은 바꾼 이유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 이게 사실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김영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에 식사 가액은 2003년 기준입니다. 2003년 공무원들 행동 강령 제정 당시에 이제 이 음식물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네. 20년 동안 물가는 2~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한 3배는 올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반영돼야 한다. 환경 변화, 물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좀 반영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권익위가 민간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2천여 명을 상대로 이제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접대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제 올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절반 이상이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가액을 유지하거나 가액을 좀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난해와 이제 비교한 똑같은 대상을 해서 비교했을 때보다도 한 7.4%포인트 정도 올려도 무관하다. 네. 이 정도의 물가라면 5만 원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어쨌든 이제 물가 상승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이고요. 법 개정으로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는 맞습니다. 매출이 좀 늘면서 지금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예. 수출의 온기가 지금 내수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수의 좀 활성화에도 경기 활성화에도 기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게 바뀌나요? 이제 개정안에서 이제 3만 원, 5만 원만 집중 조명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안 내용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조망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경영자들 특히나 이제 외식업계나 이제 기타 이제 이번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내수가 좀 부진하고 그리고 네.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첫 해였던 2016년 9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봤어요. 월 평균 매출 한 2,400만 원대였는데 시행 1년이 지난해 9월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2,100만 원대입니다. 10% 네. 넘게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다 보니 매출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인건비 네. 그리고 고정비가 오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이제 고용 능력이 저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제 청탁금지법이 경영 악화의 이제 주요 요인으로 예. 꼽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변화는 뭐냐면 이 현재는 사실은 이제 경조사비, 축조의금, 화환 가격을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 쿠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맞아요. 이런 선물 허용 범위에 이런 이제 기프통과 같은 모바일 쿠폰을 이제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건 뭐 디지털 선물 사용이 좀 관행적으로 늘다 보니까 네. 사회적 변화를 이제 반영한 조치고요. 예. 현재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 선물 간도가 한 15만 원입니다. 그건 안 바뀌었나요? 맞습니다. 이제 추석이나 설날 특별 명절 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 원까지는 허용되고 있지만 예. 이거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아, 빠져서 예. 이거는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명절 이해 기간에도 상식 그러게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헷갈리잖아요. 추석 설날에는 30이었다가 평소에는 15. 아 이것도 30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어때요, 소장님? 아예 이게 한 번 올리면 또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5만 원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높여놓는 것이 아예 낫지 않았을까. 추가 상향 조정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후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니 뭐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린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예. 현실이 반영이 좀 안 돼 있다. 맞아요. 경영난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 좀 더 써라라는 의견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의 외식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에 네. 8만 4천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만 원에서 2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가장 늦게 올랐잖아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기준이 가장 늦게 올랐는데 여기서 3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라고 하면 2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여론. 청탁금지법의 본래 네. 취지가 훼손된다. 그리고 너무 높게 상향할 경우 오히려 부패 방지의 목적이 좀 퇴색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점진적으로 물가를 좀 반영하는 건 괜찮지만 한꺼번에 2배, 3배를 올리는 것은 아마 이제 국민적 저항감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즘에 외식비들 다 고려를 했겠지만 방금 이인철 소장께서도 얘기했지만 3만 원이었던 한도를 갑자기 8만 원으로 또 올려가면 아 김영란법 퇴색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우려, 국민 여론의 반발, 또 이게 역으로 물가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소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죠.
기존의 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바로 어제였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있었던 정상회의 이후 1년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이루어진 성과를 기념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미일은 아주 견조했는데 이 한미일이 뭔가 없었거든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1년 전에 있었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였습니다. 1주년 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의미 먼저 짚어보고 들어가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 한미 협력, 미일 협력에 비해서 네. 제도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협력의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외교의 수건을 푸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한미일 3국 협력이 얼마만큼 진전됐는가에 대해서 3국 정상, 3국 정부가 평가를 하고요. 그 성과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향후에도 어떠한 국내적, 대외적인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러한 그 공동 성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도 각국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요, 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한미일 1년 전에 있었던 세 국가의 수장 중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는 재선을 포기한 상태고요,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후보를 포기했고, 이렇게 되니까 삐걱대나 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1년이 지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3국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특히 미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거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재선의 기회를 놓쳤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캠페인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그 토대를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화의 어떤 기초를 높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장이 누가 바뀌든 건 상관없이 미일 동맹과 더불어서 한미일 협력은 그것은 지속되는 안보의 그 골격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거의 어떤 독점하고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자민당이 그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수장만 바뀔 뿐이지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안보 정책의 기조는 기시다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중요한 어떤 전략적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차기 일본의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그 한미일 협력,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증대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한미일 협력의 어떤 연속성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라는 게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일본 정치권 입장에서도 기시다 총리 떠나지만 그 다음 누가 되든 굉장히 오히려 이게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공동 성명 내용도 좀 보죠. 핵심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의 이익에 한미일 협력이 증대한다는 것, 기여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미일 협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위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가지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 공동 성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그다음에 협의의 어떤 지침을 담고 있는 그 원칙, 그리고 위기시 서로 협의를 하겠다는 협의에 관한 공약 세 가지 그런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동 성명에서 이 세 가지 어떤 그 공동 성명의 그 작년에 채택했던 문서의 의의를 다시 새기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네. 안보 협력이라든지 경제 기술 협력, 지역 글로벌 협력, 그다음에 인적 교류 이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공동 성명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보 협력에서는 어떠한 진전을 지난 1년 동안 거뒀는가,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그리고 이제 그 인적 교류, 지역 글로벌 협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3국 협력이 어떠한 진전을 거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의의를 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주년이니까 1년간의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들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조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3국 협력을 이제 제도화한 거죠. 상설화하고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례화했다. 이런 점들 하나가 있었고 3조 외교 협력 확대를 하게 되면서 군사 쪽의 훈련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경제 안보, 기술에서의 협력.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성과로 프리덤 엣지로 비롯한 군사훈련, 여기 가장 많이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3국 협력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이 바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전문화되는 고도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국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떤 그러한 단기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발적으로 3국이 어떤 군사 훈련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그러한 단발적 대응으로는 이제 그 충족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화된 수준에서 3국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그 3국 협력이 어떤 지난 있었던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단발적으로 어떤 군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영역 어떤 그 협력이 그 전장 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육해 공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전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3국이 동시에 실시했다는 거죠. 이런 게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국의 군사 훈련의 제도화에 틀을 놓는 것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한미일 안보 어떤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3국의 국방장관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3국의 군사훈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의 군사훈련을 제도화시켜서 이제 예측 가능하게 3년 단위로 훈련을 계획하고 이제 말씀드린 다영역 에서의 훈련을 어떤 그 정리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들이 만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무 수준에서 그럼 그러한 제도와 정리된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프리덤 엣지라는 그런 성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보 쪽만 좀 따로 떼어놓고 봤었는데 그 외에도 좀 1년간의 성과 중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 모임들이 상설화되고 정례화가 됐습니다. 연례화되고 이건 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좀 밑단에서 많은
만남들을 가져줘야 정상들이 또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고위급 협의 연례화 및 출범처럼 여러 가지들 좀 중간중간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어떤 성과가 제도화와 정례화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례화라는 것은 고위급 그리고 실무급 카운터파트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연 1회 정상회담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급 회담 그리고 안보실장급 회담 그리고 재무부 상무부의 어떤 장관급 회담도 신설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고위급 회담에서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위급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 사항을 실무진에서 당연히 이행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진은 그 고위급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서 또 성과를 확인하고 이제 또 미래 계획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협의체가 열린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위급 협의 교육급 협의가 연례화된 거죠. 그래서 정상회의가 한 번 개최가 됐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그러니까 외교장관, 국방장관은 한 3번씩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 여타 그 장관급 회담도 열렸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분야별 협의체도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도 열렸고 인도 대표 대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 군사 위협,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실무 그룹 회의도 열렸고요. 그리고 또 고위급 회의도 열렸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협의체가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보는 아까 봤었죠. 프리덤 엣지 훈련도 있고 지금 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이런 것들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정보 쪽은 일본이 굉장히 좀 빠삭한가요?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관한 군사 위협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가장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 쪽이 어떤 휴민트라고 있죠.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쪽이 또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수혜를 보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 관련된 정보나 어떤 군사 기술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심에 미국이 서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한국 측이 발견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제공하거나 과거에는 미국 측이 그 제공 정보를 한국 제공, 일본 제공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안보 쪽 분야에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참여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세 번째로 경제 및 기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의 금융 쪽, 외환이 중요하잖아요. 달러, 엔화 뭐 이런 것만 생각해도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와 기술 협력도 한번 1년간의 성과 볼까요? 그렇습니다. 한 4차에 걸쳐서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서 공급망이라든지 핵심 신흥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보안이라든지 이런 4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큰 틀에서 3국이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협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 재해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광물이라든지 여타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뭔가 공급망이 어떤 위협에 처하고 뭔가 공급이 부족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국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우주 안보 대화라든지 혁신 AI 이런 부분에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국 협력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어떠한 국제 표준이 없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표준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향후 어떤 미래 먹거리라든지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국책기관 간의 연구 협력을 통해 R&D를 통해 가지고 초격차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개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향후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적 교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그 한미일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향후의 어떤 브레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혁신, 기술, 혁신 기술은 우주 쪽도 한미일이 힘을 합치자 인적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통화 수합 같은 금융 쪽에서도 협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1년 전 8월에 한미일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만나야지 되지 않습니까? 시기를 좀 조심스럽게 따져 본다면 미 대선이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만나더라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현재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어떤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다 미국 대선이 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시고요.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제 사퇴하시더라도 9월이니까 10월이면은 새로운 그 수상이 들어오지 새로운 총리 오겠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때에 12월까지 걸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어떤 그 삼국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이 11월에 페루에서 개최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삼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로 이렇게 그 조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10월에도 동남아에서 또 순방이라든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좀 여유가 있죠. 1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가 있고. 일본이 문제인데 9월에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에는 새로운 일본 총리 또 바이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 10월 11일께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자,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이제 만나면서겠죠. 그때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요.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빅 이벤트가 꽤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한 주입니다. 22일 7월 연방공개시장 FOMC 회의록 공개가 되고요. 23일 금요일 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습니다. 또 그 전날인 목요일 22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준비되어 있죠. 자,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하나씩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망하겠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